얘기의 제목은 폭력의 근대적 기원이에요. 그래서 폭력과 법과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좀 쉽게 하려고 하긴 했는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제 저희가 폭력하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 염두해 주실 게 저는 그러니까 연구자거든요.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가정폭력 상담소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나 실제 이제 그런 그 신뢰들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이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폭력에 대한 강의는 주로 폭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는지 좀 이론적인 면이 강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막 어렵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림이라든가 이미지 같은 거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폭력이랑 역사, 그다음 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것과 폭력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걸 떼어놓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폭력이 저희하고 너무너무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0세기만 한번 되돌이켜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0세기에 세계대전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건 다 20세기에 일어났잖아요. 물론 2번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학살의 대상이 됐었죠. 그러니까 인류에겐 정말 감추고 싶은 역사일 거예요. 그게 일어난 것도 20세기고 그 다음에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히틀러라고 하는 우리 뭐 흔히 뭐 역사의 미치광이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히틀러와 그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20세기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20세기는 사회주의 혁명, 그러니까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해이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역설적인 건 사실 혁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기존에 있던 정치 제도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어떤 제도, 질서를 만든 게 혁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이루어진 사회주의 혁명은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폭력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스탈린에 의해서 소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련은 정말 세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땅덩이를 가질 정도로 정말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과 땅을 차지한 곳이었는데 그 소련뿐만 아니라 그 위성국가였던 동유럽, 사회주의 동유럽까지 시작해서 그 나라들이 한 1917년, 18년 이때부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그곳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정말 많은 폭력들이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벌어졌어요. 그게 또 20세기죠. 그래서 스탈린 같은 경우에 그 스탈린의 그 피해 숙청, 막 이런 공포 정치 이런 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굴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그 히틀러 그 가스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대인 수용소처럼 굴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거기에 이제 저항했었던 정치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 노동 수용소 같은 곳이었거든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심하게 일시키고 거기서 뭐 인권 유린이나 이런 건 말할 수도 없는 거였고요. 그런 폭력이 또 벌어진 게 20세기죠. 그 다음 지금은 주로 이제 유럽을 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동아시아에서도 20세기는 폭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떼어놓고 20세기를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당장 저희만 해도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게 20세기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것도 20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20세기를 그냥 여러분 혹시 제오원소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여자가 빠르게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20세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장면으로 나왔었던 게 히틀러라든가 홀로코스트라든가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건 도저히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인간의 이런 존재, 삶이라고 한 것과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20세기 역사 자체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혹시 한나 아렌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이면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도망가서요. 그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근데 이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세기는 전쟁과 혁명의 세기이면서 또 동시에 그 공통분모인 폭력의 세기다라고 20세기를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홉스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도 이런 20세기의 이런 폭력적인 사건들과 역사가 밀접하게 결합된 것을 빗대어서 20세기 역사는 이러한 극단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극단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땠는지를 한번 어떠한지를 지금 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21세기는 좀 희망차게 시작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악의 축으로 얘기를 했던 사회주의가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사회주의가 파산을 하고 소련이 해체가 되고 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선언된 게 20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할 것이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전까지는 인류의 역사 발전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단계를 구분을 했었잖아요. 원시 공산주의가 있고, 봉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막 경합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회주의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역사는 진보할 어떤 단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제 역사는 끝났고 정치 투쟁이라는 것도 끝났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장밋빛 환상을 갖고 21세기를 열었는데 막상 21세기 열고 나서 200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9.11 테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9.11 테러는 제가 저번에 재난 얘기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세계 그 소련이 해체가 되고 나서 미국은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 원탑이 됐잖아요. 슈퍼파워가 됐는데 그 슈퍼파워의 심장부, 경제적인 심장부인 뉴욕 트레이드 빌딩, 쌍둥이 빌딩, 그 다음에 그 군사적인 상징인 펜타곤, 그 두 곳이 동시에 공격을 받아갖고 건물 빌딩이 무너지고 펜타곤이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그 테러 조직이 세계의 어떤 가드를 자처하는 미국의 심장부를 공격을 한 거고 그게 전 세계로 생중계됐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 21세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렇게 거대한 폭력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 그 9.11 테러를 시작점으로 해서 뭐 그것에 대한 보복 전쟁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아프간 침공하고 이라크 전쟁 시작되고 그러면서 특히 21세기에 눈에 띄는 폭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슬람 문명이라고 하는 것과 서구 문명 사이가 그런 갈등의 전선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21세기에는 20세기보다 더 테러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종족 분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제노사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도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슬람 국가 요즘에 잘 아시죠?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가 뭐 탈레반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게 정말 명실상부하게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고등학생이 이슬람 스테이트에 가입하겠다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탈레반이 뭐 이런 건 사실 우리한테는 좀 먼 나라 일이었잖아요. 당장 우리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21세기에는 특히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21세기엔 여러분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지구적인 소통 네트워크를 따라서 그런 테러 자체도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스테이트가 어떤 테러 조직이고 그들이 어떤 것을 지향을 하고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하는 거를 우리는 PC방에 앉아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고등학생들이 PC방에 앉아서 클릭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 스테이트가 심지어 처형하는 모습 같은 것도 동영상으로 다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슬람 스테이트의 일거수일투족을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자기 방에 앉아서 또는 뭐 PC방에 앉아서 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도 이슬람 스테이트에 가입하겠다고 뭐 청소년들, 대학생들 또는 어린 그 여성 막 이런 사라지고 그랬다 뭐 탈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아주 극단적인 테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전지구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에 비추어서 21세기는 조금도 폭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21세기에는 그런 SNS나 이런 소통 네트워크, 인터넷 이런 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폭력이 일어나는 곳과 일어나지 않는 곳, 우리가 대표적으로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전쟁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일상이고 그 구별조차도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내 방의 텔레비전 안에서 이슬람 스테이트의 활동을 얼마든지 팔로우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나는 그런 정보를 쫓아서 언제든지 그곳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홉스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는 극단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21세기에 대한 책도 썼어요. 그 제목이 폭력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20세기는 극단의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폭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1세기에는 그것보다 더 심한 폭력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홉스봄이라는 역사학자는 21세기에 대한 자기 책을 폭력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거대한 사건들이죠. 근데 거대한 사건들 말고도요, 제가 이제 여기 써놨어요. 가정폭력, 학원폭력, 직장폭력, 심지어 데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폭력이랑 가장 거리가 멀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 요즘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까지도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냥 여러분이 이제 이 강좌 끝나고 뭐 지하철 또는 버스 또는 뭐 이렇게 타고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언어 폭력 같은 거는 얼마든지 쉽게 맞닥뜨릴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지하철 타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뭐 낯선 남성의 눈길 한 번만으로도 성폭력 이라는 느낌을 경미한 수준이라도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폭력에 의해서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력이 이렇게 좀 우리에게 너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사실 폭력이라고 하는 현상은 일상적인 현상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굉장히 일회적인 사건이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이 거의 일상이 된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폭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오히려 연구가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많거나 완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역사 살펴보면 사실 폭력에 관련돼서 최초로 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를 해서 쓴 사람이 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사람인데 1908년이에요.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 폭력이란 문제가 우리 일상,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익숙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너무나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다, 인식되지 않은 채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60년 정도 있다가 아까 얘기했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On Violence라는 책을 썼어요. 폭력에 대하여. 폭력을 직접적으로 조명한, 이론적으로 조명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뭐라 그랬냐면 60년 전에 소렐이라고 한 사람이 한 말, 그건 여전히 유효하다. 사람들은 아직도 폭력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폭력이 무엇이다라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 아직도. 그래서 내가 이런 책을 쓴다라는 식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그랬는데 2004년에 또 우리나라, 세계 곳곳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학자가 또 뭐라 그랬냐면, 폭력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삶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거는 항상 좀 주변적인 역할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폭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폭력이라는 게 대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는 상태예요. 2000년대에까지 이르러서도. 폭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뭘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성찰이, 폭력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더 안 된 이유는 폭력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널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폭력의 편재성, 또는 사람들이 폭력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인간 본능이다, 이건. 인간에게는 폭력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폭력이 있었어요. 폭력이 없는 곳은 없었어요. 어디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폭력이라는 게 혹시 사람들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번식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이나, 폭력이라는 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문제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프로이드 이런 사람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어떤 인간의 죽음 본능 또는 그런 파괴 본능, 이런 본성이랑 연결지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폭력을 본능이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순화시키는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폭력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건 그럼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폭력이란 본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폭력은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학자들이 있었던 것만큼 아니다, 폭력은 본능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 간의 그런 경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폭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선언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선언인데 1986년에 스페인 세비야라고 하는 곳에서 유전학자, 신경생리학자,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분야의 사람들 20명이 모여서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세비야 선언이거든요. 그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폭력은 인간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걸 선언으로 선언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써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대략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경향을 우리 유인원부터 이렇게 진화해 왔잖아요. 그 인류학적인 인간의 조상으로부터 전쟁에 대한 충동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틀렸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쟁에 대한 어떤 것들을 유전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틀렸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적자 생존의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 강한 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공격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각인 인간의 유전자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incorrect, 옳지 않다. 우리가 연구해보니까. 이런 식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어떤 본능이라던가 어떤 단순한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유발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틀리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의 폭력적인 행동 성향이 다른 행동 성향, 예를 들면 평화로우고 싶어하는 성향이나 조화로 공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 성향보다 폭력적인 행동 성향이 유전학적으로 더 선호된다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incorrect, 틀렸다. 이렇게 이제 다 모여갖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거의 20세기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간에게 폭력은 본능이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사실 완전히 거부하기는 힘든 상태인 게 객관적으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있어 오는 것도 또 하나의 현실인 거죠. 그죠? 폭력은 본능이 아니다라고 애써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폭력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해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냐면, 그렇다면 폭력은 야만적인 거잖아요. 본능이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문명이라는 건 뭐죠? 문명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야만적인 자연 상태, 이런 것들을 어떤 뭐 과학이라던가 아니면 학문이라던가 어떤 발전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순화시켜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력이 본능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 그러면 폭력하고 문명은 반대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그래서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력은 어두운 본능이고 파괴적인 정념이고, 근데 우리가 보통 문명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이성, 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에 의해서 그러한 본능이나 정념을 컨트롤하는 게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명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연적인 것이고, 그리고 주변적인 것이고, 어쩌다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문명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폭력은 인간 본능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 폭력은 인간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본능, 야만, 이걸 억누르는 게 문명이다. 그럼 문명은 폭력하고는 아무 상관없겠네? 라고 하는 인식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로부터 폭력에 대한 사실 현대적인 이론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폭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폭력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때리고 한 사람이 그런 개인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명적이고, 그러한 폭력은 오히려 문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명에서. 그러니까 폭력과 문명이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폭력, 가장 본질적인 폭력은 문명하고 손을 잡고 있다라는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문명이라는 거는 폭력을 없애는 게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는 폭력을 써도 그거는 되게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허구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랑 제일 대표적으로 관련되는 책이 이 모더니스트 앤 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지금 현대에 유명한 사회학자면서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써서 유럽 최고 사회학자에게 주어지는 아말피상이라는 걸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이 그럼 왜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냐면요. 그 전까지는 히틀러나 나치나 아니면 그들의 그 악행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근대 서구 사회의 예외다. 히틀러는 정상적인 게 아니고 미치광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막 히틀러의 그런 개인적인 광기, 막 그 사람의 아주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막 부각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때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그렇게 되면 홀로코스트는 히틀러라는 개인의 책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자가 보기에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개인에 의한 결과거나 아니면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이 근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홀로코스트가 어떤 정상적인 게 아닌 거라든가 문명 사회와 상관없는 암덩어리, 일시적인 광기,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근대 사회에서 우리 문명이 고도로 발전했을 때, 그리고 인류의 문화적인 성취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으로 근대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형적으로 근대적인 현상. 그리고 문명화에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라 문명화 자체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철저하고 가장 체계적이며 가장 조직적으로 자행된 폭력인데, 이 폭력 메커니즘을 작동시킨 핵심은 바로 국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폭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600만 명을 이유 없이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개인의 어떤 힘이나 우발성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명령과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 체계,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정말 거기에서만큼
그 나치 국가인 거죠. 히틀러를 정점으로 하는 나치 국가. 그 국가에서만큼 어떤 근대적인 질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조직 있잖아요. 조직. 거기서 명령을 내리는 자, 중간 관리자, 마지막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자 사이에 그런 관계나 이런 게 이 히틀러의 나치 국가에서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진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이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결국 모든 국가가 홀로코스트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은 이렇게 근대적으로 폭력 수단을 완전히 독점하고 그 폭력을 발휘하는 거를 불법이라고 막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어느 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국가가 예를 들면은 나치가 그때 이런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정말 인류 최대의 폭력을 발휘를 할 때 그거는 너무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 다음에 히틀러가 그 당시 그 독일의 그 대표가 된 것도 아주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된 거예요.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이런 거대한 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의 그런 힘으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포함해서 그럼 사람들은 폭력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는 바이올런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게 어원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뭐가 뭐냐라고 의문이 생길 때는 항상 그 말 뜻이 뭐지?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말 뜻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폭력, 이 폭, 그 다음에 력, 이거 힘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난폭하거나 과도한 힘이라는 의미예요. 사전적으로는. 그래서 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폭식, 폭주, 폭풍, 폭음, 이게 뭐죠? 어떤 힘이 지나치게 큰 거, 또는 어떤 한도, 정상적인 한도를 넘어선 거, 너무 먹는 거, 폭식, 너무 마시는 거, 폭음,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폭주, 너무 미친 듯이 달리는 거. 그 다음에는 사람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행사하는 물리적인 강제력,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시겠지만 폭력은 어쨌든 나쁜 뜻이네요. 그죠? 중립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표준 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뭐 이런 거. 그다음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 그다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타인의 신체나 또는 타인의 소유물 또는 뭐 소유권에 상해나 어떤 손해를 미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해요. 그 다음 이제 영어에서는요, 이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게 라틴어 근원을 따져보면요, 라틴어를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이 폭력이랑 비슷한 뜻으로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다란 힘, 과도한 힘, 지나친 힘, 이런 뜻도 있고, 근데 이 바이올라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바이올레이션 있죠? 위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범을 위반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지나치게 큰 거, 이런 의미랑 그다음 위반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독일어거든요. 게발트라고 하는 건데요. 독일어의 이 폭력이라는 의미,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부당한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쓰는 폭력이라는 의미. 근데 한편으로는 파워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력, 공적인 권력 있죠? 불법적이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합법적이고 온당하게 쓰는 힘,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 게발트는 폭력이라는 뜻도 있고 권력이라는 뜻도 있고, 이 게발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둘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이라는 게 개인 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국가라고 하는 너무나 합법적인 제도가 휘두르는 나쁜 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의미를 독일어는 좀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폭력 개념을, 폭력이란 뭐다, 이런 폭력,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제일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갈퉁이라는 사람이에요. 갈퉁. 이름이 좀 희한하죠? 지금 한 90세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 평화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폭력 개념을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력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사람들은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신체나 또는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손해나 상해를 입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다 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그럴 수 있었던 것과 그러한 것의 차이를 유발하는 게 폭력이다. 즉 인간이 실제적으로 어떤 실현, 자기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실제 된 게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 이미 폭력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내가 병이 생겼어요. 내가 메르스가 걸렸어요. 그랬는데 내가 면역력도 내가 뭐 어떤 국가가 메르스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방역을 못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고 막 이래갖고 내가 메르스가 걸린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면역력이 약했고 뭐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메르스가 걸렸어요. 그랬으면 그거는 그냥 내가 발병한 거예요. 근데 내가 면역력도 튼튼해요. 네, 뭐 나 아무 메르스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국가가 제대로 방역을 못했고 어느 병원에서 이런 거 알려주지 못해서 내가 거기 갔다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럼 여기에는 단순한 발병이 아니라 폭력의 요소가 끼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병에 걸렸어요. 결핵에 걸렸어요. 내가 걸렸는데 보통 지금 시대에 결핵에 걸리면 치료 제대로 받고 약 꼬박꼬박 먹고 하면 다 살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약이나 이런 것만 제대로 먹고 영양 섭취만 잘하면 결핵을 이기고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 너무나 가난하고 국가의 어떤 그런 보호막에서 내가 벗어나 있어서 결국은 약 한 첩 제대로 못 쓰고 그냥 내가 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실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개선될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거기 이미 폭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거는 어떤 누군가가 해를 끼치려고 의도를 해갖고 직접적으로 확 힘을 주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그런 의도 전혀 상관없이, 설마 국가가 내가 결핵에 걸렸는데 나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두려는 의도를 가졌겠어요? 나를 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의도도 없고 직접적으로 나를 결핵에 걸리게 하거나 나를 죽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도 않은 간접적이고, 그리고 누구 한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집합의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구조의 요소가 개입돼 있다면 거기는 이미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결핵으로 죽은 데는 폭력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력의 삼각형을 얘기를 해요. 폭력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직접적인 폭력.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 이렇게. 어떤 개인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힘을 탁 가해갖고 상해를 입히는 거. 그 다음에 구조적인 폭력은 그렇게 직접적이거나 의도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딱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회 제도 같이 사회 구조에 의해서 어떤 폭력이 내장되어 있을 때, 이 경우는 비의도적이고 비가시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결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문화적 폭력이라는 건 뭐냐? 문화적 폭력은 이런 직접적이거나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거나 그게 틀리다, 폭력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로 그거는 뭐 언어나 도덕이나 종교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사회 통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랑 관련되는 거죠. 그거를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의 요 세 가지를 트라이앵글, 바이올런스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의도적이에요. 그러나 문화적인 폭력이나 구조적인 폭력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직접적인 폭력이 한 번 딱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구조적인 폭력은 아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폭력은 이 과정보다도 더 긴 것, 이 과정 전체에 기저에 쫙 깔려있는 장기 지속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문화적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폭력은 사람들이 이걸 폭력으로 인식하거든요. 누가 누굴 때렸어요. 그게 예를 들어 굉장히 정당하게 때린 거예요. 누가 날 죽이려고 해서 만약에 내가 때렸다 봐요. 정당하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걸 보면 어쨌든 폭력은 폭력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구조적인 폭력이나 문화적인 폭력이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거를 폭력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때로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폭력이 휘둘러지는 상태가 너무나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적 폭력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의 폭력 얘기했고, 구조적인 폭력 얘기했고, 이제 문화적인 폭력을 얘기했잖아요. 사실요,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가 좋고 싫을 때 그냥 싫어, 이거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싫고 뭐 때문에 싫고, 또는 뭐 때문에 좋고 뭐 때문에 좋고는 그거를 충족시키면 돼요. 뭐 해서 싫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몰라, 그냥 싫어, 그래 버리면 사람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냥 좋거나 그냥 싫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아름다움이랑 관련이 돼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세대는 그런 거에 특히 민감하긴 한데요. 이게 꼭 외모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것이 그냥 좋거나 그냥 싫은 거는 도덕적인 판단이거나 진리랑 관계되는 인식적 판단이기보다는 미학적 판단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내게 이쁘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쁘다라는 의미가 좀 포괄적인 건 아시죠? 그게 내게 이쁘다, 곱다, 보기 좋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그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넓게 해석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예술 문화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하려고요. 이때 이 문화적 폭력은요, 예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 종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치,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술 문화로만 얘기를 한다면, 예술 문화는요, 그 자체로는 평화적이거나 비평화적이지 않아요. 중립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상당 기간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폭력이나 제도적인 폭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쓰여왔던 게 문화적인 폭력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정당화할 수 없는 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이게 문화만큼 뛰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쁜 여자 있잖아요. 이쁜 여자. 아주 성격이 나빠요. 근데 이쁘면 용서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댓글 이런 데서도 이쁘면 용서한다, 이쁘면 패스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 앞에서는 그 사람이 진실되거나 진실되지 않거나, 또는 도덕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게 굉장히 쉽게 용서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사실은 아름다움이고요. 예술 문화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아름다움이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판무파탈이라고 하는 거 있죠? 판무파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도덕한 단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름다움의 최고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도덕함 같은 것들이 용서가 되는 것이죠. 백치미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도 아름다움의 최고봉인데, 그거는 백치미, 어떤 진리, 지식, 이런 게 바닥인 상태잖아요. 그러나 용서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문화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나치 독일이랑 스탈린이에요. 이 두 가지 정말 20세기에 가장 거대했던 두 가지 악을 꼽으라면 둘인데, 이 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치도 사진이나 라디오나 영화,
그다음에 이제 그때만 학 TV가 등장할 때인데요. 그런 식의 어떤 문화 매체들을 자기 국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그런 그 히틀러가 웅변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건 아시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연설이나 이런 걸 하나의 거대한 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치를 예술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경우에 그다음에 그 히틀러가요, 대중 강연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세밀하게 생각해서 했대요. 주로 일몰이 시작되는 무렵에 대중 그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막 이렇게 지기 시작하면서 석양이 막 이렇게 물들 때 사람들이 가슴이 약간 벌렁벌렁 하면서 뭔가 정서적으로 막 이럴 때 독일을 위하여 막 이러면 사람들이 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정치에 굉장히 그 목적의식적으로 이용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히틀러 똘마니 역할을 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스탈린 시대에는 예술을 정치화했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도 러시아에 가면은요, 러시아 지하철이 이 스탈린 시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하철역에 뭐 역사, 그 벽면, 기둥 이런 데 다 그 당시에 막 전쟁 그 병사들 막 그 국기 휘두르고 막 하는 그런 막 동상들, 부조들, 그림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막 스탈린 동상, 레닌 동상 다 철거했지만 옛날에는 곳곳에 그런 거 있었고 가정마다 스탈린 포스터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술들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평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폭력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사실 이 평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평화 문화는 사회가 차이와 갈등에 평화롭고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나 제도들의 특성들을 모아놓은 게 평화문화라고 유네스코가 규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1989년에 인간 마음의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 이런 걸 해서 그 유네스코 내 평화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분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평화문화 결의안을 만들어서 2000년을 국제평화문화의 해로 제정을 하고 2001년부터 2010년을 평화문화와 세계 어린이에 대한 비폭력을 위한 10년으로 선포를 해서 이런 이제 포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국가 또는 국가 사이 또는 비국가 NGO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 문화를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그거랑 관련된 뭐 공연을 한다든가 모금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평화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위한 행동 연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서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화 문화를 진작시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근데 이 평화 문화라고 하는 거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화 문화를 우리 앞으로 확산시키자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평화 문화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당시에 이 평화 문화라고 하는 것에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강대국들이 지금 현재가 평화 문화 상태가 아닌 전쟁 문화 상태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는 거를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사실 전쟁 상태이고 너무나 많은 그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강대국의 입장 때문에 유네스코 최종안에서 현재 전쟁 상태에 대한 그런 문안, 비판적인 문안들이 다 삭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 평화문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유네스코의 평화문화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그것이 결의안 최종안이 선택되는 거에 있어서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평화문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실현한다는 전지구적으로 그걸 실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지만 그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그만큼 평화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평화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좀 희망으로 제 강연을 좀 끝내고자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평화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고 확산할 수 있을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